그런데 그날 아침 11시쯤에 이준성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보조이사로 일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성남에서 한세나와 함께 산 지 7년째, 아이는 아직 없지만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한세나의 사진을 바라보니 그녀의 미소가 지루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어요. 사진 속 한세나는 밝게 웃고 있었고 이준성은 그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하더니 모르는 번호가 떠올랐어요. 이준성은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상대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성 씨 되십니까?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당신 차를 살짝 긁었어요. 수원 쪽에서요.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준성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의 SUV는 10년 넘게 탄 오래된 차라서 여기저기 흠집이 많았어요. 그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장소였어요. 수원? 그들은 성남에 살고 한세나는 운전을 싫어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차는 주로 이준성이 출퇴근할 때 쓰는데 왜 수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 괜찮아요. 차가 오래됐으니까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준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보내줄게요. 번호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고집스러웠어요. 이준성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알았어요. 그냥 보내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가슴속에 이상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한세나가 최근에 뭔가 달라진 게 없었나? 몇 달 전부터 가끔 저녁에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이유를 물으면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대충 말하거나 갑자기 짧은 전화를 받다가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보고서에 다시 집중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그 전화가 맴돌았어요. 수원은 성남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한세나가 왜 거기 갔을까? 그녀는 보통 집에서 청소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이준성은 핸드폰을 들고 한세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말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참아보자 싶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불안이 더 커졌어요. 그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한세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한세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피곤할 텐데 빨리 먹자 라고 그녀가 밝게 말하며 접시를 차렸어요.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준성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만 있었어? 한세나는 포크를 들며 웃었어요. 응, 청소 좀 하고 드라마 봤어. 왜? 그녀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이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전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한세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준성은 침실로 들어가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어요. 눈을 감아도 그 낮의 전화가 떠올랐어요. 왜 수원일까? 한세나가 정말 집에만 있었을까? 그는 핸드폰을 들고 한세나의 최근 통화 기록을 슬쩍 확인하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성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한세나를 관찰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힘내라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다시 보고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제 그 번호를 검색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한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고 올게. 늦을 수 있어. 이준성은 답장을 보내며 누구? 라고 물었어요. 오랜 친구야. 걱정 마. 라는 답이 왔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한세나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TV를 봤어요. 하지만 이준성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봤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가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지우는 모습이요. 또는 저녁에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이 밝은 게 이상했어요. 그는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한세나의 옆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준성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한세나가 외출한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쇼핑 갈게 라고 하면서요. 그는 그녀가 나간 후 집안을 둘러봤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옷장 속에 새로 산 듯한 옷이 눈에 띄었어요. 한세나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는 그 옷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한세나가 돌아오자 그는 물어봤어요. 이 옷 새로 산 거야? 그녀는 웃으며 응, 할인해서 샀어. 왜? 라고 대답했어요. 이준성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렇게 의심이 쌓여가면서 이준성의 일상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한세나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있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라는 동료의 물음에 아니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전화의 목소리가 수원이라는 단어가 한세나의 늦은 귀가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이준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세나는 이미 깊이 잠든 상태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성남의 밤거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전화, 수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한세나의 늦은 귀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아래층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이준성은 자신의 SUV 옆에 서서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아래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꺼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SD카드를 뽑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카드를 꽂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어요. 먼저 오늘 날짜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집 근처 성남의 주차장 풍경만 나왔어요. 차가 움직인 흔적은 없었고 그냥 고요한 이미지뿐이었어요. 수원으로 간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불안이 더 커지면서 이준성은 과거 영상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달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평소처럼 출퇴근 경로가 나왔고 목요일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수요일 영상으로 넘어가자 화면이 비어 있었어요. 파일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그 전주 수요일, 심지어 몇 달 전 수요일 영상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블랙박스는 최소 한 달치를 저장하다가 자동으로 덮어쓰는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게 분명했어요. 이준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그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년 여름쯤 차에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이준성은 한세나에게 블랙박스 확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 버튼 누르고 이 메뉴 들어가서 지울 수 있어. 하지만 사고 날 때만 봐 라고 말했죠. 한세나는 그때 나 운전 안 하니까 필요 없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관심 없어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일부러 지운 거라면. 이준성은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어요. 그의 눈에는 그 빗물이 눈물처럼 보였어요. 한세나가 정말 숨기는 게 있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성은 회사에 전화해서 수요일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요 라고 간단히 말했어요. 동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그는 앱으로 소카에서 검은색 세단을 빌렸어요. 평범한 차라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수요일 아침 이준성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한세나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주며 오늘도 바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응, 일찍 나가봐야 해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 정문에서 20m 떨어진 길가에 세단을 세웠어요. 차 안에 앉아 그는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고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어요. 한세나는 보통 9시쯤 외출할 텐데 과연 나올까? 그는 라디오를 낮게 틀고 기다렸어요. 주변에 사람들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9시 5분이 되자 아파트 출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왔어요. 한세나였어요. 그녀는 흰색 해치백에 타고 천천히 차를 빼서 도로로 나왔어요. 이준성은 엔진을 걸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거리를 50m쯤 유지하면서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한세나는 평소처럼 운전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녀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가자 이준성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상대로 수원 방향이었어요. 차 안 공기가 무거워졌고 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왜 수원이야?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맞추며 따라가다 보니 한세나의 차가 점점 멀어지지 않게 조절했어요. 주변의 트럭과 승용차들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앞차에 고정됐어요. 수원 톨게이트를 지나자 한세나는 시내로 들어갔어요. 이준성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잃어버리지 않게 했어요. 그녀의 차가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그는 멀찍이 주차하고 내려서 따라갔어요. 후드티를 고쳐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었어요. 한세나는 주차장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밖에서 몰래 보니 그녀가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이준성은 맞은편 가게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곧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한세나는 그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준성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한세나의 미소가 너무 밝았어요. 평소 집에서 보는 것과 달랐어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자 이준성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게 뭐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어요. 카페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한세나가 오랜만이야, 태호야라고 말하는 소리가 상상됐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박태호일 거라는 건 아직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이준성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왔어요. 이준성은 그 뒤를 따라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세나는 평소 안 사던 옷 가게에 들어가서 웃으며 옷을 골랐어요. 박태호가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옷을 걸쳐주자 이준성은 벽 뒤에 숨어 이를 갈았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속으로 외쳤어요.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주차장으로 돌아갔어요. 한세나는 자신의 차에 타고 박태호는 다른 차로 따라갔어요. 이준성은 다시 세단으로 돌아와 그들을 쫓았어요. 그들의 차가 수원 외곽의 모텔로 향하자 이준성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모텔 주차장에 두 차가 세워지자 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한세나와 박태호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때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준성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머릿속에 과거 추억들이 스쳤어요. 결혼식 날 한세나의 행복한 미소, 함께 산 7년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오후 늦게 그들이 모텔에서 나왔어요. 한세나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웃으며 박태호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녀가 차를 타고 성남 방향으로 돌아가자 이준성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모텔 주차장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그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세나가 저녁을 차려놓고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말할 텐데 어떻게 대할지 막막했어요. 의심이 현실이 된 지금 다음 단계는 뭐지? 그는 운전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약 4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한세나의 흰색 해치백이 수원 시내로 들어섰어요. 이준성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그녀의 차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큰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세단을 길가에 세우고 후드티를 고쳐 입었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왜 이런 곳으로 오는 거지? 그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어두운 지하 공간에 차 소리가 울렸고 공기가 습하고 차가웠어요. 한세나의 차가 주차 공간에 멈추자 이준성은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집에서 보는 한세나와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가 자신감 넘쳤어요.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어요. 이준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곧 주차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셔츠를 입은 남자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세나는 그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남자가 한세나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자 이준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한세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늘 늦지 않았네. 남자가 대답했어요. 너 기다리게 할 수 없지. 그들의 모습이 오랜 연인처럼 보였어요. 이준성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그 장면을 찍었어요. 플래시 없이 조용히. 사진 속에서 한세나의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더 낮게 눌렀어요.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준성은 멀리서 지켜보며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봤어요. 12층에서 멈췄어요. 그는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어요. 왜? 어떻게?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그는 손을 주먹 쥐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의 세상은 정지된 듯했어요. 30분이 지나자 이준성은 결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가 조용하고 문들이 빼곡했어요. 어느 집일까? 그는 층 전체를 걸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관리인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셔츠를 고쳐 입고 문을 두드렸어요. 첫 번째 문, 아무 응답 없었어요. 두 번째 문, 노인분이 나와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성은 건물 관리입니다. 수도관 점검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 주차장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박태호예요. 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준성은 차분하게 아파트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최근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 좀 해야 해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네, 들어오세요. 빨리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가 깔끔하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공기가 달콤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에는 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어요. 한세나가 자주 바르는 그 색깔이었어요. 이준성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화가 솟구쳤지만 참았어요. 태호가 화장실 쪽인가요? 제가 안내할게요 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 틈을 타서 이준성은 재빨리 침실 쪽으로 움직였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밀었어요.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안쪽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세나가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아, 누구야? 바닥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고 태호의 셔츠가 침대 옆에 걸려 있었어요. 공기가 뜨겁고 땀 냄새가 났어요.
이준성은 순간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치자 한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성아, 너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성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셔터를 연달아 눌렀어요. 한세나의 충격받은 얼굴, 흩어진 옷들, 침대 시트에 구겨진 자국까지. 태호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는 이준성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준성은 차갑게 밀어냈어요.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더 찍을 게 없자 이준성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어요. 한세나가 울면서 준성아, 기다려. 설명할게. 라고 외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자 눈물이 흘렀어요. 아래로 내려가며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돌아와 세단에 타자 엔진을 걸었어요. 수원 시내를 빠져나가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그의 뺨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한세나는 곧 돌아올 텐데 어떻게 마주할까?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속도를 높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직 한세나는 안 왔어요. 이준성은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태호의 미소, 한세나의 기대는 어깨, 그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어요. 성남의 저녁거리가 보였지만 이제 그 풍경이 낯설었어요. 문득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한세나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었어요. 준성아, 너 그 집에 어떻게?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준성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앉아.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세나는 떨며 소파에 앉았어요. 미안해. 태호는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야. 그냥 실수였어.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준성은 사진을 보여주며 실수. 몇 달째 수요일마다 블랙박스 지운 것도 너지? 라고 물었어요. 한세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못했어요. 태호에 대해 물으니 그녀가 회사에서 만났어. 처음엔 친구였는데 점점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대화가 길어졌어요. 이준성은 화를 참으며 들었어요. 한세나는 울면서 아이 없어서 외로웠어. 너는 일만 하느라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준성은 그게 배신할 이유가 돼 라고 소리쳤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소리를 높였어요. 한세나가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이준성은 멈칫했어요. 그래, 그게 나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성은 짐을 챙겼어요. 한세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정말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만나서 정리하자.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한세나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지만 이제 늦었어요. 이준성은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이준성은 문을 잠그고 바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준성 씨.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변호사는 물었어요. 이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 남자도 고소할 거예요. 외도 증거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알겠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사진과 자료 다 가져오시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자 이준성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성남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세나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준성 앞으로 기어왔어요. 준성아, 제발 들어줘.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준성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보냈어. 사진, 블랙박스 기록, 전부. 한세나는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뭐? 왜 그렇게 해? 우리는 7년을 함께 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준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7년이 내 배신으로 끝났어. 이제 그만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한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집안이 그녀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어요. 법정에서 이준성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세요.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피고 한세나 씨와 피고 박태호 씨의 외도 장면입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에서 매주 수요일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기록이 있어요. 한세나는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연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가 피고 측 변론하세요라고 하자 그녀의 변호사는 외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어요라고 말했어요. 이준성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법정 공기가 무거웠고 방청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런데 박태호가 반격했어요.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피고 박태호 씨가 역고소합니다. 원고 이준성 씨가 관리인으로 위장해 주거 침입을 했어요. 이는 사생활 침해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는? 이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증언대에 서서 그날 갑자기 관리인이 왔다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침실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준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변호사가 방어 차원이었어요 라고 반박했지만 법정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매번 재판날 이준성은 법원 복도를 걸으며 피곤한 몸을 이끌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한세나의 물건들이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몇 달이 지나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이준성 씨 승소.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외도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 박태호 씨는 5천만 원을 지불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준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판사가 계속했어요. 그러나 주거 침입 혐의로 원고 이준성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
태호는 씩 웃었지만 이준성은 개의치 않았어요. 재판 후 변호사가 잘 됐어요. 벌금은 가벼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우산 없이 걸었어요. 젖은 어깨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판결 후 며칠 지나 한세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준성아, 한 번만 더. 다시 시작하자. 미안해라고 애원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준성은 문을 열고 그녀를 봤어요. 세나야, 너도 알잖아. 우리는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세나는 고개를 떨구고 그래. 알았어라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어요. 이준성은 문을 닫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서랍을 열어 그녀의 사진을 꺼내 불태웠어요. 옷장 속 옷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는 새 침대를 사서 방을 바꿨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 먹으며 새 시작이야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요즘 밝아 보이네 라고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그렇게 됐어 라고 대답했어요. 한세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친구들도 그녀를 외면했어요. 전화가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수원으로 가서 박태호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어요. 태호야, 나 갈 데가 없어. 같이 살아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와. 하지만 조건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어수선했어요. 태호는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부터 한세나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계산대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가짜였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건네고 그녀는 바코드를 찍었어요. 피곤한 다리를 끌며 집으로 돌아가면 태호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태호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어요. 어느 날 저녁 한세나가 집에 들어서자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침실 문이 열려 있고 태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한세나는 멈칫하며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내 집이야. 네가 왜 신경 써? 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웃으며 옷을 챙겨 나갔어요. 한세나는 눈물을 참고 소파에 앉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태호는 여자들을 데려와 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한세나가 항의하면 너도 공짜로 사는 거 아냐. 싫으면 나가라고 비웃었어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갈 뻔했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매일 밤 한세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고 이준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성아,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슈퍼마켓에서 동료가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태호의 냉소가 기다렸어요. 그는 그녀를 안방에서 쫓아내고 다른 여자와 잤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한세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지? 그녀는 후회했어요. 이준성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의 번호를 누를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세나의 하루가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버스를 타고 슈퍼로 가서 계산대를 지켰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하면 그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숨겨져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태호가 오늘 저녁 뭐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간단한 밥을 차렸어요. 먹으면서 태호는 TV만 봤어요. 밤이 되면 또 여자가 왔어요. 한세나는 소파로 가서 누웠어요. 창밖으로 수원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후회와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 속에 갇혀 있었어요.